자,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전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오늘도 하겠습니다. 셔터별 이제 상황별 셔터별 스피드인데 전 시간에 약간 설명을 하다 말았죠. 사진의 노출의 3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사진의 노출의 기본 요소는 셔터 스피드 값, 그리고 뭐죠?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감도.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가 노출이라는 게 형성이 돼 가지고 항상 이 세 가지만 마스터하면은 웬만한 건 다 찍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처음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오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만 익히시면은 굉장히 쉽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전 시간에도 이것을 등간호출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해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피드를 높일 때와 감도를 낮출 때, 어떻게 감도가 올라가면은 800이나 1200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이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시면 사진이 깜깜한 데 가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ISO를 뭐 3200이나 뭐 4000이나 이렇게 놓고 찍는다고 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셔터 스피드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찍을 때. 그리고 반대로 ISO를 100이나 200을 줬을 때에는 해변에 나가서 찍을 때 굉장히 좋겠죠? 밝은 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등가 노출, 배수가 형성된다는 거. 한 스탑을 내렸다 올렸다 해가면서 하는 그 3대 요소가 노출값,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 노출,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거 약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60분의 1초라는 것은 1초가 똑딱 이거죠. 그러면 60분의 1초는 똑딱보다 굉장히 빠른 거죠. 네. 60분의 1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0분의 1초. 1초보다 빠르다, 엄청. 근데 옛날 카메라들은, 어떤 카메라들은 60으로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초냐? 그게 아니고, 예전 카메라는 60분의 1초로 표기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60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60이다 해가지고 표시한 게 그냥 6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60초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장노출을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노출이 아니고 60분의 1초다 60으로 표기된 것들, 옛날 카메라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60이라고 표시됐어도 60분의 1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모든 오늘 설명할 것이 일반적으로 라이팅을 안 한 상태, 노멀 상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명을 안 켜고, 조명을 킨 것과 안 킨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사진은 항상 차이가 많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그러니까 조명을 안 킨 노멀 상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전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핸드블러와 모션블러, 도대체 뭘까? 핸드블러와 모션블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핸드블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어때요? 손이 떨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자꾸 손을 떨어. 커피 먹는 사람들 어때요?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커피를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에 금단현상이 오죠. 약간 떠는 카페인이 안 들어가니까 몸에. 매일 먹던 분들은 금단현상이 와요. 이게 손이 떨린다든가 수전증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 수전증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 손이 떨리는 것을 우리가 핸드블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우리가 찍으면서 두 가지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촬영자가 손을 떨어가지고 흔들리는 것과 피사체 쪽에서 피사체가 흔들리는 것,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핸드블러, 촬영자가 손을 떨어가지고 카메라를 흔들려가지고 핸드블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모션블러는 말 그대로 모션 자체가 피사체가 움직여가지고 피사체 뭐 뒤 주변부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피사체가 움직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 모션블러는 야간 촬영할 때 이런 때 많이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나와요. 근데 셔터 스피드가 늦을 때 어때요? 이렇게 흔들리죠? 행사를 한다든가 뭘 할 때 이렇게 어두운 데 가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 돼요, 절대.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조리개 모드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감도 ISO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ISO를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카메라가 200이다. 근데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초보자는 60분의 1초 아래나 80분의 1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진이 다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80분의 1초를 내려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60분의 1초라고 그래요. 근데 80분의 1초 아래로 내려가면 사진들이 조금만 저겨도 이렇게 떨어요. 자, 이럴 때는 실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뭐 돌사진이라든가 할 때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줘야죠.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지금 감도가 200이나 400이다. 그러면 800이나 1600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125분의 1초나 뭐 250분의 1초나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왜? 감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밝아지죠. 왜? 셔터 스피드가 늦으면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진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감도를 또 올려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방법. 근데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반대로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진은 어두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노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 노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흔들려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나오는 것을 블러라고 해요. 블러. 그래서 뭐 모션 블러냐 아니면 손이 떨어가지고 핸드 블러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자, 흔들린다, 블러다 했는데 블러를 가운데다 두고 뒤쪽에 피사체가 흔들려가지고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찍히는 것은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얘기해요. 근데 촬영자가 손을 떨어가지고 아니면은 손을 잘못 떨어가지고 떨리는 것은 다
촬영자의 잘못을 해서 핸드블러라고 그래. 블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핸드블러냐 모션 블러냐 이 차이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거 흔들리는 게 뭐라고 했는데 혹은 잊어버리지 말고 용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제 핸드블러하고 모션블러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자, 똑같은 사진을 갖다가 찍었는데 30분의 1초를 주니까 어때요?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던지면 사진을 찍었을 때 초를 2000분의 1초 되면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이게 이렇게 떠가지고 탁 찍혀요. 그죠? 근데 30분의 1초 짧은 스피드를 주니까 던졌을 때 휙 하고 스피드감을 느끼죠. 자동차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초가 나타나는 거야. 30분의 1초와 2000분의 1초하고 자, 그러면 2000분의 1초는 어디다 쓸까요? 뭐 손흥민이가 공을 탁 차가지고 골대에 이렇게 공을 찼을 때 그 모션을 정지 상태로 찍을 때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초수가 많은 것은 스포츠나 이런데 뭐 우리가 분수를 가서 사진을 찍는데 30분의 1초를 주고 찍었을 때는 이게 어때요? 굉장히 우윳빛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초를 많이 주고 찍을 때에는 점선 부분으로 나오죠. 분수가 점점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그대로 찍혔으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핸드블러, 이쪽은 모션블러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사진인데 스피드만 다른 거예요. 지금 스피드만. 그러니까 초는 다른데 결국에 사진에 흔들림만 감도라든가 이건 똑같이 놓고 찍었어요. 근데 흔들림만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빛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촬영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손떨림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핸드블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핸드블러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앨까? 뭐 군대에서 총 쏘듯이 총 쏠 때 그냥 딱 숨을 먹고 딱 쓰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방편이고 뭐가 필요하냐? 이걸 핸드블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삼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밤에 장노출에서 등대를 찍는다든가 할 때는 이것을 꼭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삼각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눌러서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셔터를 눌러줘야지 손으로 들고 야경을 찍으러 가가지고 등대를 찍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초를 갖다가 그런데 가면은 장노출 오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장노출 어떤 사람은 30분 찍는 사람도 있어. 30분 정도를. 네? 길게 느려가지고. 근데 20초만 준다고 해도 20초면 굉장히 길어요. 하고 기다려서 20초가 돼가지고 커야 되는데 어떻게 야경을 찍는 거야? 왜? 깜깜하니까 거기서 프레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야경에서는. 깜깜한 데서 그만큼 빛을 많이 렌즈 속으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장면을 찍는데 빛을 짧게 줘야 되나요? 길게 줘야 되나요? 길게 줘야 되겠죠. 그래야 빛이 흠뻑 들으니까. 그래서 30초를 주고 40초를 주고 50초를 주고 해서 깜깜한 데 가서 야경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면 핸드블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핸드블러의 특징은 사진 전체가 흔들리죠.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전체가 흔들려요. 그냥
위아래 할 것 없이. 근데 없애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하다.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나온 게 있죠. 캐논 렌즈 같은 데 보면 옆에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IS 기능이 있어요. IS. 그러니까 IS, USM 해가지고 IS 기능이 있는 게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 떨림 방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니는 어디에 달려 있죠? 소니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카메라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카메라 자체에 떨림이 방지가 된 게 있어요. 요즘 나오는 알파 시리즈 같은 거. 근데 캐논은 렌즈 자체에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캐논의 6 시리즈 R6, R5가 이 기능이 스테빌라이저가 어디에 붙었냐면 바디에 붙어가지고 4K까지 찍을 수 있는 영상에는 최고 적합하게 4K까지 찍을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요즘 최신형으로 나온 뭐 중급형 뭐 프로라기도 상관없지만 새로 나온 카메라가 바로 R 시리즈 카메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자, 모션 블러 피사체가 움직여서 자 야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뒤쪽에가 도로예요. 근데 찍어준다 해서 찍었는데 뒤쪽에 피사체가 움직여도 나는 안 움직여도 피사체는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찍는 거. 그게 모션 블러예요. 뒤쪽 피사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촬영자가 고정인데 피사체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뒤쪽에 피사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려서 찍는 사진들을 얘기하는 게 모션 블러다. 자, 그럼 모션 블러의 특징은 피사체별로 흔들림이 정도가 다 달랐다. 어떤 차는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차는 늦게 가기도 하고 자한 차는 또 빛이 천천히 갈 거고 하니까 어때? 피사체별로 다 움직이는 게 다르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피사체별로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다. 핸드블러는 사진 전체가 흔들리지만 모션 블러는 피사체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흔들린다. 틀리죠? 아시겠죠? 대충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모션 블러라는 것과 핸드 블러라는 것.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영상인데 뭐죠? 분수죠. 분수인데 모션 블러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영상하고 이쪽에 있는 영상하고 어때요? 틀리죠? 이게 바로 모션 블러 모션 블러 온. 모션 블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때요? 불빛 물들이 점선 부분을 해서 움직이고 여기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돼 있죠. 이건 모션 블러 온이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멋있게 보여요? 모션 블러가 온 돼 있는 값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모션 블러가 업 돼 있는 것과 온 돼 있는 것 이렇게 틀려요. 아시겠죠? 이제? 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차 2층 차인데 뭐 영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피사체에 따라
어때요? 흔들림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션 블러. 자, 여기도 이 사람을 찍는데 옆에 사람이 행인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죠? 산이. 이런 식. 그리고 얘가 서 있는 것과 달리는 거. 아래쪽은 벌써 틀려졌죠? 근데 이 사람이 막 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 나겠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LCD에 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잔상이 남는 거예요. 잔상. 이렇게 움직일 때 잔상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피사체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틀리다 정도에 따라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션 블레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 첫 번째로 피사체별로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셔터 스피드로만 극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 뒤에 것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잡고 싶으면 어때요?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되죠. 네? 60분의 1초를 갖다가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렇게 올리면 뒤쪽에도 피사체가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모션 블러 야간에 극대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으려면 60분의 1초를 찍어가지고 훨씬 멋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서 있는데 뒤 배경은 움직이는 거죠. 서로가 모든 피사체가 다 다르죠. 움직이는 그 과정이. 하지만 이제 장노출이나 현장의 극대광, 극대화나 현장의 생동감, 모션 블러가 최고다. 뭐라고요? 현장의 극대감이나 현장감을 딱 보이게 찍는 사진은 모션 블러가 무지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션 블러 자체로도 그 현장이나 뭐 도로나 이런 데를 사진을 찍었을 때 아주 아름답게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흔히 장노출 사진이라고 해요. 노출을 굉장히 길게 주로 찍은 사진이다. 이게 지금 선이 뭐예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치고 계속해서 차가 이어져 가지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대의 차가.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찍는 게 주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노출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장노출 사진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장노출 사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핸드블러는 아까 얘기했죠? 삼각대로 손떨림은 극복할 수 있다. 자, 디지털에서는 아주 긴 장노출 사진은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지털에서는 안 돼요. 필름 카메라에서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의 디지털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긴 장노출 사진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필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의 장노출 사진은 필카에서는 돼도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셔터 스피드 황금률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초점 거리분의 1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렌즈, 우리가 단렌즈가 50mm 단렌즈를 얘기하는데 단렌즈의 경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3분할법 황금분할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렌즈에 황금률이 있다. 이것은 기계식 카메라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알으셔도 되고 안 알으셔도 되는데 이걸 갖다 대입을 해서 찍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렌즈에 황금률이 있는데 초점 거리분의 1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자, 35mm 렌즈는 35분의 1초. 자, 그러면 50mm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50mm 렌즈는 50분의 1초. 이게 황금률이다. 자, 그럼 내가 100mm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 100분의 1초가 되겠죠. 200mm? 200mm 갔는데 200분의 1초? 그건 아니에요. 약간씩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이제 표인데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자 24mm에서 28mm까지 30분의 1초 35에서 50mm는 60분의 1초 85mm, 100mm는 125분의 1초 135에서 200, 250분의 1초 자 300mm 했는데 그럼 300분의 1초일까요? 아니요 500분의 1초 600mm니까 600분의 1초가 아니고 1000분의 1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초점 거리보다도 약간 더 세팅을 해주는 게 안전하겠죠. 28mm니까 30분의 1초 근사치로 왜? 없잖아요. 그 안쪽은. 그러니까 50mm는 50분의 1초가 없으니까 60분의 1초 100mm는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점 거리 곱하기 2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야. 안전하게 우리가 안 흔들리고 잘 찍을 수 있는 배율이 초점거리 곱하기 2가 굉장히 좋다 그 얘기예요. 자 50mm로 찍는다 그러면 100분의 1초를 놓고 찍어라. 요걸 지키지 말고 안전하게 50mm 찍을 때는 100분의 1초 50mm 내가 렌즈를 가지고 야경 찍는 데를 가가지고 찍는데 초점 거리 곱하기 2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간 게 50mm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니까 100분의 1초가 되니까 100분의 1초로 찍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 80mm 찍는다 곱하기 2 28, 16 160분의 1초 그러면 전혀 이게 핸드블러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곱하기 2를 해라. 렌즈에 곱하기 2. 네, 그 얘기예요. 그게 렌즈의 황금률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에 세팅하는데 보면은 최저치 세팅에 최저값을 설정해 주시면 카메라가 절대 내가 60분의 1초를 세팅을 해놨는데 60분의 1초로 안 내려가겠죠. 왜 그냥 최저값을 거기다 세팅을 해놨어요 내가.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60분의 1초가 내가 최저값이었으니까 안 찍히겠죠. 네.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안 찍히니까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것은 웬만한 카메라 중급 이상들은 이 세팅이 있어요. 내가 내 카메라로 봤더니 나한테는 이게 30분의 1초가 나한테는 맞구나 하면 최저값을 30분의 1초에다 놓으면 30분의 1초 되면은 그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래로 절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세팅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핸드블러를 제어를 시켜주려고 그것을 아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소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손떨림 방지인데, 소니 알파 시리즈 6600인데 알파 시리즈, 자 손이 어떻게 떨리나 한번 봐보세요. 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나. 손떨방이 있기 때문에 뭐 자, 렌즈든 단 지금 렌즈든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움직이죠. 렌즈가, 조금 더 렌즈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핸드블러가 덜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핸드블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IS 기능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나오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캐논은 렌즈에, 만약에 내 렌즈는 IS 기능도 없고 뭐 아무 기능도 없다, 카메라 자체도, 그러면 자기에 맞는 IS 기능이 있는 탐능이라든가 이런 그 IS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사가지고 렌즈를 껴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전문 스토어에 가든지 이베이나 웹사이트에서 체크업을 해봐가지고 자기 카메라에 맞는, 왜 그냥 렌즈는 다 뭐 똑같아요. 자기 카메라에다 링을 하나 껴주면 어느 렌즈고 그 카메라에 맞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링은 싸요. 뭐 3, 40불 정도면 하니까 링을 하나 껴가지고 탐는 렌즈를 끼면은 맞으니까, 탐는에 IS 기능이 있으면은, 네?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그게 있으면은 그런 놈을 사가지고 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가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면 돼. 그래야 이렇게 흔들린 핸드블러 사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손 떨릴 이유가 없죠.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이게 카메라가 흔들림을 갖다가 방지시켜주고 하는 게 이게 큰 변화라고. 지금 이렇게 보듯이 렌즈가 움직여요, 자기 자체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냥 찍었을 때는 이렇게 흔들려요, 사진이. 근데 저게 온돼 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여기서도 흔들린 사진인데 정확하게 나왔고,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핸드블러? 나중에 혹시 학교에 오시면은 저기 교재를 보시면 나오니까, 그리고 교재에 없으면 얘기하면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지금 영상이라서 이게 지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제조사 스펙은 4, 5 스텝. 그 다음에 실제 체감 스펙은 2, 3 스펙. 그러니까 제조사 스펙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니 알파 6600 같은 경우나 소니 캐논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은 현실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2나 3 스탑밖에 안 돼요. 제조사에서는 좀 과장된 거죠, 과장. 4, 5 스탑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2, 3 스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많은 것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 그냥 어느 정도 4, 5 막 이런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 정도. 2, 3 스텝 정도가 틀리다.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제조사보다도 내가 실제 체감하는 것은 낫다. 그렇게 뭐 많은 적은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우선 모션 블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못 보시니까 뭐 지금 우측표 같아요. 하지만 저 표를 외울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자 우리가 정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느끼기에 15분의 1초 그리고 걷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200분의 1초 그냥 약간 살살 뛴다. 이럴 때는 500분의 1초 그리고 아주 막 세게 뛰는 사람들 1000에서 2000초 이게 맞는 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15분의 1초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사람 정지해 있는 사람은 무조건 15분의 1초로 보면 돼요. 근데 걷기 딱 발을 한 발 내디딜 때는 피사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200분의 1초 뛴다 500분의 1초 아주 세게 뛴다 1000에서 2000분의 1초 이렇게 자 우리가 천천히 걷기 시작할 때는 딱 나오는 게 100분의 1초 천천히 걸을 때 100분의 1초면 딱 깨끗하게 정지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나와요. 자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200분의 1초 자 지금 100분의 1초와 200분의 1초 찍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100분의 1초 때는 상이 어때요? 핸드볼 모션 블러가 나타났죠 여기? 네. 근데 200분의 1초 때는 깨끗하잖아. 스테빌라이 시스템이 작동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적당히 이렇게 뛰어간다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주니까 전력 질주 할 때도 안 떨린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핸드블러는 15분의 1초면 충분하고 서 있을 때 그리고 모션 블러는 뒤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할 때에는 500분의 1초 정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0mm 때는 손을 스테빌라이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일 때 60분의 1초 모션 블러는 15분의 1초가 필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 얘기했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더 떨 수도 있고 덜 떠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적으로 다 틀려요. 이게 이렇게 아무리 지금처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해도 촬영자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나는 좀 덜 떨 수도 있고 누구는 많이 떨 수도 있고 한데 그거 조금 그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가지고 그걸 다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피사체마다도 다 틀려요. 뭐 어떤 데는 60km로도 갔다 뭐 어떤 데는 100km도 갔다 뭐 이게 틀리기 때문에 거리나 빛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또한 남성분들은 그래도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여성분들은 카메라 이 중대형들은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달달달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의 모든 그 저거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즘 집에들만 계시는데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박물관 구경하는 작품을 감상하시라고 그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명작을 그러니까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고 너무 공부에 치중을 하시고 하니까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을 좀 가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따왔는데 일단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전 세계 온라인 박물관 베스트 7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파리에 가면 이렇게 반고흐 그림 유명하죠. 반고흐 1800년대 작품들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artsandculture.google.com 거기에요 이게. 지금 웹사이트이 artsandculture.google.com 그리고 파트너 뮤시 도르세이 페리 딱 들어가면은 이 반고흐나 카잔 이런 사람들의 이 작품을 요 안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컴퓨터로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영국 뮤지엄인데 영국이에요. 영국. 그러니까 1959년대에 처음으로 오픈한 영국의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라인 박물관은 시간별 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프레사운드에 맞춰 가지고 작품을 보여주는데 작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작품을 그러니까 가서 마우스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뮤지엄 withgoogle.com 여기에 가시면 브리티시 뮤지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풍경사진 어디를 나가가지고 출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지금 풍경이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그래서 박물관 저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박물관인데 여기는 골든에이지 아트 그리고 동양 페이퍼 아트 17세기 은 식기류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artsandculture google.com 아까 얘기했던 그 파트너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식기라든가 이런 17세기에 유명했던 그런 작품을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뭐 비너스 탄생이죠. 여기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플로렌스 보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보시면 작품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플로렌스 보물 상자는 뭐 30만 개 넘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다 보니까 뭐 보시고 뭐 많은 명작이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들 보세요.
우프지 it www 우프지 it /n. 다음에는 129개의 아트워크 컬렉션이 있는데 여기도 반고 작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반고 그거 같은데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웹사이트에 근데 웹사이트가 길어가지고 읽기도 뭐하고 하니까 혹시 이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 보이시면 여기 학교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한 분을 주고 갈 테니까 거기가 어딘가. 여기는 이제 VR 갤러리로 해서 움직이며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1590년에서부터 1670년까지 그 작품을 전시해. 여기는 스페인저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페인트 컬렉션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트워크들을 특이하게 전시를 했는데 공중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데 뭐 크리스탈 이젤 위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올려놓은 저것도 있고 한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일곱 개 전 세계 온라인 박물관이에요. 결국에 다음에는 뭐 미국 여행지 색감이 아주 멋있는 여행지하고 라스베가스가 최근에 이제 한 7개 정도가 새로 이렇게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뭐가 다를까요?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하고 매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그 저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죠. 근데 매크로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뭐 사진 찍을 때 접사 매크로 렌즈, 마이크로와 매크로 그게 뭘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단 약간의 틀린 점이 있어요.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런데 이게 렌즈 표기를 갖다가 항상 나이콘하고 캐논하고 두 개가 틀려요. 표기 방식이. 별 저거는 없는데 똑같은데도 자기네끼리의 뭐 경쟁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틀려요. 자, 렌즈의 표기에 보면 각 제조사마다 이게 다 틀린데 지금 나이콘 뭐라고 쓸까요? 마이크로, MIC로 표기를 해요. 매크로 렌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로다. 나이콘은. 근데 캐논은 매크로라고 써요. 또 캐논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렌즈라고 하는 것은 소니하고 나이콘, 매크로는 캐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근데 거기에서도 같은 얘기인데도 거기에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표기 방식만 다를 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대1, 1대1과 1대1은 똑같이 찍는 게 1대1이죠. 풀바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1대1과 1대2가 있다고 치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대1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등배 촬영한다고 하죠. 등배. 네? 촬영하는 것을 1대1은 우리가 등배 촬영이라고 한다. 근데 등배 촬영이라고 치라는데 1대1이라는 것은 화면을 가득히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대2는 공간이 남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게 지키는 것은 뭐라고 해요? 1대1. 근데 공간이 남는 것을 갖다가 1대2. 자, 그러면 1대1 촬영은 정의상 우리가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1대1은 정의상 매크로가 맞죠. 매크로. 1대1. 자, 마이크로는 딱 찍었는데 공간이 많다겠죠. 그러면 1대2 이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촬영은 정의상 매크로 렌즈가 맞고 마이크로 렌즈는 1대2는 화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보다는 1대1보다 더욱더 크게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때 확대되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네. 1대1, 1대1보 1대2. 네. 그러니까 1대1보다 더 크게 찍을 때, 정의상은 그래. 정의상. 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나 돋보기 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는 거, 그걸로 보려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통칭 그냥 우리가 마이크로 렌즈라고 치는 나이콘 같은 경우는 그냥 통칭 해가지고 다 마이크로 렌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매크로 렌즈다. 캐논에서는 매크로 렌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00mm 렌즈가 최고의 렌즈라고 하죠. 우리가 매크로 렌즈 100mm 캐논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차이는 별로 없지만 1대1과 1대2 꽉 차게 찍히는 거, 좀 공간이 남게 찍히는 거, 이 차이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렌즈에서는 똑같다. 관계없다. 자, 필름 카메라에서는 1대1하고 1대2 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매크로 렌즈는 시스템도 좋고 아주 월등한 게 올림푸스였어요. 올림푸스가 그렇게 월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디지털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캐논에서 나오는 100mm짜리 렌즈예요. 뭐라고 표기되어 있죠? 매크로 IS USM. IS는 아까 뭐라 했죠? 사진 흔들릴 때 안 흔들리게 방지를 해주는 IS 기능이.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딱 켜놓으면 항상 켜놓고 다니면 돼요. 그냥 흔들림 방지. 여기는 소니 렌즈. 이것도 매크로, 등배 매크로라고 하죠. 보통 매크로 렌즈예요. 여기도 지금 EF 캐논 거네. 100mm 2.8 매크로 USM. 저기는 IS 기능이 있고 이건 IS 흔들림 방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뭘 찍었나 보세요. 이렇게 꽃이나 개미나 동전이나 이런 것을 접사죠. 접사. 꽃이나 이런 거 찍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하죠. 이런 걸 찍는 데에 이러한 매크로 렌즈가 사용된다는 거.
매크로나 뭐 나이콘의 마이크로나 마이크로 렌즈나 똑같이 접사에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올림푸스는 호환이 안 된다는 디지털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단지 올림푸스 렌즈는 디지털하고 호환이 안 된다. 매크로 렌즈는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독보적인 렌즈예요. 100mm 특히.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가까이서 찍으면 굉장히 크게 보이고 깨끗하죠. 그래서 사진의 해상력, 100mm나 이런 매크로 렌즈들은 사진의 해상력과 선회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이 100mm 가지고 매크로 렌즈인데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00mm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으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 대신 아웃포커싱이 안 돼요. 자, 이게 일단은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을 찍으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원체 선명도가 깨끗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덜하고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체 깨끗하니까 아웃포커싱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덜 된다는 거. 반대로 아주 큰 장점은 아주 깨끗한 해상도의 사진과 샤프니즘이죠, 샤프니즘. 그런 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크로 렌즈와 마이크로 렌즈의 차이. 똑같다. 그 대신 1대1은 크게 찍히는데 1대2는 어느 정도 찍히고 공간이 있다. 그 대신 두 개는 똑같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데로 왔는데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자, 노출 보정 노출 보정만 알면 뭐 한다고 그랬죠? 사진은 초보자는 면한다고 그러죠. 측광만 알면 사진 초보자는 면한다. 자, 그러면 이제 노출 보정인데 노출 보정으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노출 보정으로 꽃을 찍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렇게 내 입맛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출 보정을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찍을 때 평가 측광이라고 있어요. 평가 측광. 전체를 다 골고루 이렇게 밝게 찍는 평가 측광이 있고 딱 부분 측광. 여기만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렇게 하고 스팟 측광. 스팟으로 딱 집어가지고 밝고 그리고 중앙부만 밝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렌즈의 위에 보면은 모드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그걸 돌리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중 측광이냐 중앙 측광이냐 아니면 뭘 찍을 것인가. 자, 내가 철망 너머에 있는 이렇게 철망이 있는데 사람이 뒤쪽에 서 있어요. 철망 뒤에. 자, 그러면 다중 측광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찍으면 사람이 선명하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사람을 선명하게 사람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찍을 때에는 뭘 찍어야 돼? 요걸 선택을 해야 돼요.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중앙부 축광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건 어떻게 나오죠? 흐릿하게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나오면서 사람은 깨끗이 나오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축광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패밀리 사진 이렇게 단체로 엄마 아빠 이렇게 찍을 때 여러 명 찍을 때 다중축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라든가 모든 거 할 때는 다중축광으로 해서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포인트가 그 특정 값을 딱딱딱딱 자기가 맞춰요. 맞춰가지고 골고루 깨끗하게 환하게 그때에는 다중축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축광 모드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사진을 찍으면 축광 모드를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꽃을 찍을 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명암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스팟 축광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인물 사진을 찍는데 턱을 개고 이렇게 모델을 갖다가 찍을 때 어때요? 전체가 밝은 게 나요? 아니면 이 콘트라스트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찍는 게 나요? 당연히 두 번째 것이 훨씬 낫죠. 밝게 찍으면 아무 그 의미가 없죠. 뭐 장난으로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똑딱이로 찍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명암을 확실히 구별하는 흑백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축광 모드를 해가지고 스팟 축광을 많이 쓴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조금 인물 사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축광을 알아야만이 인물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스팟 축광이나 이 축광만 알으면 초보자는 면허되니까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못 찍는 사람도 요것만 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는 면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노출 보정하고 다음 시간에 노출 보정하고 측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 노출 보정하고 측광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짧게 라스베가스 여행에 대해서 잠깐 바뀐 7가지 정도 7에서 10가지 그 정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노출 보정으로 사진 밝게 하고 스팟 축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